국에 맡긴다니 충격. 베이징 대교 침몰로 원전 폭발 세계가 한국 기술력에 무릎 꿇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 전쟁의 새로운 지배자, 드론의 세계로 뛰어들겠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을 뿜으며 적의 전차를 단숨에 파괴하고 전파 방해를 뚫고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이 작은 기계들이 이제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 전쟁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새벽녘 갑작스럽게 불꽃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으로 지목했지만 러시아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드론이 현대 전쟁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됐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체르노빌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주 키르자흐의 제-51 무기고 폭발, 버섯구름을 뿜어내며 히로시마 원폭 7배의 파괴력을 위협했던 그 사건도 드론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스통신은 이를 안전규정 위반으로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군의 핵심 무기고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초토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드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은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꿨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첫째, 드론이 현대 전쟁에서 왜 필수적인가? 둘째, 한국의 드론 기술은 세계와 비교해 어디까지 왔나? 셋째, 체르노빌과 러시아 무기고 폭발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자,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지금부터 30분간 우리는 전장의 최전선과 대한민국의 국방기술, 그리고 글로벌 지형의 변화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현대 전쟁에서 드론은 단순한 정찰 장비를 넘어 전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위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2024년 프루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북한제 M1989 곡산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1인칭 시점 공격으로 불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 한 대의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무기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새롭게 등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선 조종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무선 신호가 아닌 광 케이블로 조종됩니다. 길이 1020km의 광 케이블을 풀어내며 날아가 전파 방해, 장비를 무력화하고 목표를 정밀 타격합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드론 전문가 사무엘 벤데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선 드론은 전자전을 뚫는 1차 선제 공격 수단이다.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일반 드론의 길을 연다.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평원에서는 광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러시아군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유선 드론이 지면 2렙 높이에서 저공 비행하며 우크라이나 자주포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드론은 전파가 닿지 않는 숲이나 건물 사이에서도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특수부대 아킬레스 현대의 유리. 페도렌코 대위는 유선 드론은 조종사가 컨트롤만 잘하면 어떤 지형에서도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선 드론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 제한, 그리고 여러 대를 동시에 띄울 경우 케이블이 얽힐 위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를 대량 투입하며 전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5년 3월 우크라이나 기업 11곳이 20종 이상의 신규 유선 드론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 드론 시장의 후발주자였지만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2013년 131개에 불과했던 드론 관련 기업은 2019년 2,500개를 넘어섰고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는 같은 기간 50명에서 2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16년 7조 2천억 원에서 2026년 90조 3천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하이스트 KAIST 연구팀의 활약입니다. 2025년 4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자율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하이스트
심현철 교수팀은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체코 공대와 경쟁하며 동시 자율비행과 드래그 레이싱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한 이 성과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심 교수는 카메라 기반 자율비행 기술은 1인칭 시점 드론 FPV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현대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군사적 응용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한화 시스템은 AI 기반 군집 드론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은 50대 이상이 동시에 비행하며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이 드론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수소 연료전지 드론을 개발 중인데 기존 배터리 드론보다 300인 비행시간 최대 6시간을 자랑합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폴란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1조 원 규모의 드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드론이 NATO 표준에 부합한다는 증거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드론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러시아제 드론을 압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드론 시장의 선두주자는 단연 미국입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의 MQ-9 리퍼는 장시간 고고도 비행과 정밀 타격으로 하늘의 암살자라 불립니다. 2020년 미군은 이 드론을 이용해 12,000km 떨어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표적을 제거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중국의 드론은 미국 제품의 20% 가격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경쟁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성능 드론과 중국의 저가 드론 사이에서 한국은 비용 효율성과 기술력을 결합한 전략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한화 시스템의 군집 드론은 MQ-9보다 30% 저렴하면서도 AI 기반 자율비행 성능은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드론의 핵심 부품인 고성능 센서와 AI 칩은 여전히 미국과 대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로 한국 드론 생산이 일시 중단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국산 AI 칩 개발에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에서 드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2022년 12월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비행하며 국방부와 청와대를 촬영한 사건은 한국 안보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드론 방어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LIG 넥스원은 레이저 기반 드론 요격 시스템을 시연하며 실전 배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100만 대의 드론으로 서울을 공격한다면 이 가정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하루 1000대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 드론 군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10만 대의 군용 드론을 확보하고 AI 기반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과 러시아 무기고 사고는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드론 전쟁의 위험성과 함께 핵시설과 무기고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IAEA는 체르노빌의 방사능 수치가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만약 폭발이 원자로를 직접 타격했다면 1986년 체르노빌 사고의 10배 규모의 재앙이 재현될 뻔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반도 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북한은 2024년 기준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북한이 드론을 이용해 한국의 핵심 시설 예를 들어 부산항이나 인천공항을 공격한다면 혹은 한국의 원전이 타격받는다면 이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더구나 체르노빌 폭발은 지정학적 타이밍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건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과 젤렌스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제안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의 50%를 미국에 넘기라는 요구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를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식민지로 만드는 조건이라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비슷한 요구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의 통제권을 제시한다면 이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드론 기술이 더해진다면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드론 산업에서도 한국은 선도적 위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드론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오지 기반 드론, 통신망과 AI 드론 개발에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드론 택시를, GS그룹은 드론 배달 서비스를 준비하며 민간과 군사기술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드론은 더 이상 미래의 무기가 아닙니다. 체르노빌의 불꽃, 러시아 무기고의 버섯구름,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 드론은 이미 전장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스트의 자율 드론, 한화의 군집 드론, LIG 넥스원의 레이저 요격 시스템은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의존, 북한의 드론 위협,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드론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국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